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숙취에 도움이 된다고? 뜨겁게 끓는 뚝배기. 이걸로 괜찮아질까? 반신반의였습니다. 지금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유행도 아니고 SNS에서 떠들썩한 음식도 아닙니다. 줄을 서서 사진을 찍는 사람도 없고 화려한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년층을 중심으로 다시 찾게 되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국물 음식입니다. 오늘도 54살 로버트 밀러는 토요일 아침 일찍 집을 나섭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동네 한식당. 주문은 언제나 같습니다. 콩나물국 한 그릇.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 음식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30년 넘게 베이컨과 커피로 숙취를 버텨온 사람. 그럼 그가 한국 출장에서 우연히 마주한 뜨거운 국물 한 그릇.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지만 몸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미국 곳곳에서 비슷한 나이의 남성들이 조용히 한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한 그릇의 국물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숙취에 도움이 된다고? 뜨겁게 끓는 뚝배기. 이걸로 괜찮아질까? 반신반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 밀러입니다. 20대였을 때는 금요일 밤에 맥주 4-5잔을 마셔도 다음날 아침 아무렇지 않았어요. 샤워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만이었죠. 30 중반쯤 되니 조금 다르더군요. 토요일 오전에 머리가 무겁고 목이 마르긴 했지만 그래도 베이컨이랑 계란 프라이 먹고 나면 오후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40을 넘기고 나니 확실히 달라졌어요. 같은 양을 마셔도 다음날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머리는 지끈거리고 속은 불편했죠. 물을 많이 마셔도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가볍게 회복되지 않는 몸이었습니다. 동료들도 비슷했어요. 다들 나이가 들수록 술자리 다음 날이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름의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기름진 햄버거를 먹었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진하게 2-3잔 마셨어요. 저는 베이컨과 소시지를 먹고 콜라를 마시는 편이었죠. 그게 제가 아는 방식이었습니다. 몸이 힘들 때는 무겁고 기름진 음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포만감이 생기고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속이 완전히 편해지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오후쯤 되면 조금씩 나아졌고 저녁이 되면 거의 회복됐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회사에서 한국 사람 몇 명이 출장을 왔어요. 기술 협력건으로 일주일 정도 머물렀죠. 금요일 저녁에 회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맥주와 와인을 마셨고 그들도 함께 마셨어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오전에 우연히 그들 중 한 명을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저는 머리가 무겁고 몸이 무거운 상태였죠. 그런데 그 사람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밝았고 걸음걸이도 가벼웠어요. 어젯밤 괜찮았어요? 제가 물었죠. 네, 아침에 국 먹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국이라니.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스프를 말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국물 요리를 말하는 거였어요. 밥과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이해되지 않았어요.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뜨거운 국물이라니. 속이 불편한데 그런 걸 먹는다는 게 와닿지 않았죠. 제 기준에서는 말이 안 됐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후에 또 다른 동료가 한국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돌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음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국을 먹어. 뜨거운 국물이랑 밥을. 그가 말했어요. 정말 그게 도움이 돼? 제가 물었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나는 안 먹어봤어. 아침에 일정이 바빠서.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문화 차이겠거니 했죠. 그들은 그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라고요. 그런데 작년 어느 날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 몇 명과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상한 걸 들었어요. 그중 한 명이 최근에 도심 쪽 한식당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꺼냈습니다. 거기서 콩나물국이라는 걸 먹었는데 솔직히 별로였어. 그가 말했죠. 콩나물국? 제가 되물었습니다. 응, 한국 음식이야. 콩나물이 들어간 국물 요리인데 맵고 뜨거워. 한국 사람들이 숙취 해소용으로 먹는다더라고.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숙취를 푼다고 그런 걸 먹는다니. 그것도 미국에서요. 뭔가 과장된 마케팅 같았습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 다른 동료가 물었어요. 글쎄, 나는 잘 모르겠어. 맛도 익숙하지 않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그 대화를 곧 잊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몇 주 후에 인터넷을 보다가 비슷한 내용의 글을 또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한국식 해장 음식에 대해 쓴 글이었어요. 콩나물국, 북엇국, 선지해장국 같은 이름들이 나왔죠. 글쓴이는 한국에 갔을 때 그런 음식을 먹어봤고 실제로 숙취가 빨리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와서도 가끔 한식당을 찾는다고요.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과장된 이야기라고 반박했고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숙취를 푼다는 건 제 상식에 맞지 않았어요. 기름진 음식으로 속을 채우거나 커피로 정신을 차리는 게 제가 아는 방식이었죠. 국물은 그냥 수분 보충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국 음식이 미국에서 그렇게 주목받을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한식당이 몇 개 있긴 하지만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돼 있었고 일반 미국인들이 자주 찾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특정 커뮤니티나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올해 초에 회사에서 갑자기 제게 한국 출장 이야기가 나왔어요. 새로운 협력업체와 미팅을 하러 가야 한다는 거였죠. 저는 해외 출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업무상 필요하다면 가야 했습니다. 출장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해 몇 가지 검색을 했어요. 날씨, 교통, 숙소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었죠.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의 술 문화와 해장 문화에 대한 글을 또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회식 문화가 강하고 술을 자주 마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해장국이라는 걸 먹는다고요. 콩나물국, 북엇국, 선지해장국 같은 이름들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그런 음식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문화적 습관일 뿐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번 출장에서 직접 경험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 가면 해장국 꼭 먹어봐.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글쎄, 한번 봐야겠지.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한국식 음식 문화를 경험해보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제 입맛에 맞을지도 모르겠고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출장 날짜가 다가올수록 저는 준비에 집중했어요. 미팅 자료를 정리하고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음식 같은 건 부차적인 문제였죠. 중요한 건 업무였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 한편에는 여전히 그 생각이 남아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해장 문화가 뭔지, 콩나물국이라는 게 정말 어떤 맛인지, 그리고 그게 숙취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냥 문화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출장을 앞두고 나니 묘한 기대감이 생기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의심해왔던 것들이 실제로는 어떤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제 생각과 같을지 아니면 전혀 다를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건 금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몸은 이미 지쳐 있었어요.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길에 창밖을 보면서 이 도시가 생각보다 크고 복잡하다는 걸 느꼈죠. 빌딩들이 빽빽했고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샤워를 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협력업체와 중요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전 내내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자료를 검토했죠. 점심은 회의실에서 도시락으로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밥과 반찬이 담긴 도시락이었는데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어요. 그래도 배는 채웠죠. 오후에도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대화가 오갔지만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저녁 무렵이 되니 몸이 피곤했습니다. 밤새 비행기를 타고 온 데다 하루 종일 집중했으니 당연했죠. 일정이 끝나갈 때쯤 협력업체 팀장이 말했어요. 오늘 고생 많으셨으니까 저희가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호텔로 돌아가 쉬고 싶었어요. 몸도 피곤했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죠. 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업무상 관계도 있었고 그쪽에서 호의를 보이는데 받아들이는 게 예의였으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럼 함께 가죠. 사무실에서 나와 걸어서 10분쯤 갔을 때 한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입구에는 한글로 쓰인 간판이 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벌써 손님들로 붐볐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여러 가지 반찬들이 나왔죠. 김치, 나물, 두부, 젓갈 같은 것들이었어요. 저는 그런 음식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조금씩 맛을 봤습니다. 어떤 건 짰고 어떤 건 매웠어요. 팀장이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저도 함께 마셨죠. 업무 이야기가 나왔고 회사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친절했지만 동시에 거리감도 유지했습니다. 미국식 허물없는 분위기와는 달랐죠. 맥주는 계속 채워졌어요. 누군가의 잔이 비면 다른 사람이 채워줬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많이 마시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분위기가 그랬으니까요. 고기가 나왔고 찌개가 나왔고 또 다른 요리들이 나왔습니다. 식사는 길었어요. 1시간 반쯤 지났을 때 저는 피곤함과 술 기운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머리가 약간 무거웠어요. 창밖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신발을 벗고 침대에 누웠죠. 옷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로요.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목이 말랐습니다. 입안은 텁텁했죠.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미국에서도 자주 겪던 상태였으니까요. 샤워를 하고 물을 많이 마셨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눈도 충혈돼 있었죠. 오전 8시였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불편했습니다. 호텔 조식 뷔페로 내려갔어요. 평소처럼 베이컨과 소시지, 스크램블 에그를 접시에 담았죠. 토스트도 2조각 집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따라서 자리에 앉았어요. 첫 입을 먹는데 속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위에 무겁게 앉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계속 먹었어요. 이게 제가 아는 방식이었으니까요. 배를 채우고 커피로 정신을 차리는 거요. 하지만 식사를 마친 후에도 속은 여전히 불편했어요. 뭔가 무겁고 답답했죠. 커피를 한 잔 더 마셨지만 머리는 여전히 맑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만 더 쓰린 것 같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이 상태가 언제쯤 나아질지 생각했죠. 예전 같으면 점심때쯤 되면 괜찮아졌을 텐데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느려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노트북을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더 아픈 것 같았죠. 결국 노트북을 덮고 다시 누웠어요. 정오쯤 됐을 때 협력업체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시면 점심 함께 하실래요? 어제 술 드셨으니까 가볍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별로 식욕이 없었어요. 아침에 먹은 게 아직 위에 남아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호텔 방에만 있는 것도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요. 좋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가 아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고 편한 곳이에요. 1시간 후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그는 차를 몰고 시내 한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 길에서 벗어나 좁은 길로 접어들었죠. 양옆으로 낮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식당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여기는 현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관광객은 별로 없어요. 식당 안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테이블이 대여섯 개 있었고 손님들은 대부분 혼자 또는 둘이서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죠. 주방에서는 뭔가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한글로만 쓰여 있었어요. 저는 읽을 수 없었죠. 뭘 추천하시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콩나물국 어떠세요? 술 드신 다음 날에 좋아요. 콩나물국.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미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동료가 했던 말, 인터넷에서 봤던 글들. 저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지만 이왕 온 거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하죠. 주문을 하고 나서 기다렸어요.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냄새가 났습니다. 몇 분 후 종업원이 뚝배기를 들고 왔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죠. 처음 본 모습이었습니다. 국물 위로 콩나물이 수북히 쌓여 있었고 김이 계속 올라왔어요. 매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저는 잠시 그걸 바라봤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뜨거울 때 드세요.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됩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뜨거웠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혀끝이 얼얼했고 매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불쾌한 맛은 아니었어요. 몇 숟가락 더 먹었습니다. 콩나물은 아삭거렸고 국물은 계속 뜨거웠죠.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국물과 함께 먹었어요.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계속하면서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속이 조금씩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아침에 먹었던 베이컨과 소시지가 위에 무겁게 남아있던 느낌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먹었습니다. 뚝배기는 여전히 뜨겁게 끓고 있었고 국물은 점점 줄어들었죠. 반쯤 먹었을 때쯤 이마에 땀이 났어요. 뜨거운 음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땀이 나면서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죠. 팀장은 조용히 자기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정말 숙취에 도움이 돼요? 네, 저는 항상 이렇게 먹어요. 몸이 풀리거든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죠. 저는 다시 음식에 집중했습니다.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쯤 속이 훨씬 편해진 걸 느꼈어요. 아침에 느꼈던 무거움이 거의 사라졌죠. 머리도 조금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몸 상태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웠죠. 걸음걸이도 편했고 머릿속도 덜 무거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이게 정말 그 음식 때문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타이밍이 너무 정확했죠. 식사 전에는 몸이 무거웠고 식사 후에는 가벼워졌으니까요. 차 안에서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다음에 또 드시면 더 좋아하실 거예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에서 베이컨과 커피로 숙취를 버텨왔던 수십 년이 떠올랐죠. 그 방식이 제게 익숙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험한 건 달랐어요. 뜨거운 국물과 밥이 몸에 들어오면서 속이 풀렸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기름진 음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식으로 몸을 회복시키는 느낌이었죠. 저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 경험만으로 판단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기분 탓일 수도 있었죠.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된 걸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건 제 몸이 분명히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가 식사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도요. 저는 호텔방에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떠올렸어요. 단순한 음식 체험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첫날 밤은 길게 잠들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몸이 무거웠고 익숙한 집 침대가 편안했어요. 아내가 출장 이야기를 물었지만 저는 피곤하다며 간단히 대답했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냉장고를 열었어요. 평소처럼 베이컨을 꺼냈습니다. 팬에 올려놓고 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기다렸죠. 그런데 그 순간 한국에서의 아침이 떠올랐어요.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국물, 보글보글 끓는 소리, 입안에 퍼지던 매운맛, 그리고 식사 후 몸이 가벼워지던 느낌. 저는 베이컨을 보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먹으면 속이 무거워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결국 베이컨과 계란을 먹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예상대로 속은 무거웠어요. 점심때까지도 불편한 느낌이 가시지 않았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요. 출근했을 때 동료들이 출장 이야기를 물었어요. 업무는 잘 됐냐, 음식은 어땠냐, 그런 것들이었죠. 저는 업무 이야기는 했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점심시간에 동료 한 명이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도심 쪽에 한식당이 좀 생기더라. 아침 일찍부터 하는 곳도 있고. 다른 동료가 물었죠. 한식당? 무슨 음식 파는데? 국 같은 거. 뜨거운 국물 요리. 숙취 해소용으로 먹는다던데.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누가 그런 거 먹어? 글쎄. 근데 아침마다 손님이 꽤 있다더라. 대부분 우리 또래 같던데. 우리 또래.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그런 음식을 찾는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한식당, 해장국, 콩나물국 같은 단어들을 입력했어요. 예상보다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뷰도 있었고 추천글도 있었죠. 리뷰들을 읽어봤어요. 대부분 40대 이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쓴 글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편하다, 속이 빨리 풀린다, 다시 찾게 된다 같은 표현들이 반복됐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처음엔 맛도 이상하고 왜 이런 걸 먹나 싶었는데 몇 번 먹다 보니 알겠더라. 이게 진짜 효과가 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컨이랑 커피로 버티던 시절이 이제 옛날 같다. 이젠 국물이 생각난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면서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게 신기했죠. 그리고 저처럼 처음엔 의심했지만 점차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도요. 노트북을 덮고 침대에 누웠을 때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변화를 느끼고 있었고 조용히 그 음식을 찾고 있었죠. 회사 근처를 걷다가 작은 한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써 있었어요.
아침 7시부터 문을 연다고 했죠. 언젠가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동료들과 술을 마셨거든요. 예전처럼 맥주 몇 잔을 마셨죠. 집에 돌아와서는 그대로 잠들었어요. 다음 날 눈을 떴을 때 머리가 무거웠습니다. 익숙한 느낌이었죠. 저는 부엌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한식당으로 향했죠.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에는 손님이 서너 명 있었습니다. 모두 혼자 앉아서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죠. 대부분 제 또래거나 더 나이 들어 보였어요. 메뉴판을 보니 콩나물국이 있었습니다. 북어국, 선지해장국 같은 다른 이름들도 보였죠. 콩나물국 주세요. 주문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뚝배기가 나왔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것과 비슷했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고 빨간 국물이 보글거렸죠.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은 한국에서 먹었던 것만큼 강하지 않았지만 비슷했습니다. 뜨겁고 매웠죠. 저는 천천히 식사를 계속했어요. 다 먹고 나서 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속이 편했어요. 머리도 맑았죠. 한국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변화였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옆 테이블에 앉았던 남자가 저와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그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저는 대답했죠. 저도 처음엔 별로였는데 지금은 이게 익숙해졌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제가 물었어요. 주말마다 와요. 친구가 추천해줘서 와봤는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베이컨보다 훨씬 낫더라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이 들수록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건 가볍게 먹고 속도 편하고. 그는 계속 말했어요.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저는 동의했죠.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혼자만 느낀 게 아니라는 확인이었으니까요. 이 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비슷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는 자기 차로 걸어가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제 동생도 이 근처 사는데 얘도 여기 다녀요. 처음엔 웃더니 한번 먹어보고는 계속 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나 유행이 아니라는 걸요. 필요해서 시작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되고 있었던 거죠.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한국식 국물 음식을 찾게 됐을까? 유행 때문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유행이라면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식당에서 본 사람들은 대부분 중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화제성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요. 필요 때문에 왔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는 회복이 느리고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4살이 되면서 몸이 달라졌어요. 같은 양을 마셔도 다음 날이 힘들었고 회복 시간도 길어졌죠. 베이컨과 커피는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뜨거운 국물과 밥은 달랐습니다. 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느낌이었죠. 무거운 음식으로 위를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가볍게 정리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게 제가 이해한 차이였습니다. 미국식은 채우는 방식이고 한국식은 푸는 방식이었죠. 젊을 때는 채우는 방식도 괜찮았어요. 몸이 강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푸는 방식이 더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음식의 차이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더 깊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느껴졌죠. 생활 방식의 차이, 몸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같은 것들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물었어요. 어디 갔다 와? 한식당이요. 국 먹으러. 저는 솔직하게 말했죠. 국? 무슨 국? 콩나물국이요. 술 마신 다음 날 먹으면 좋아요.
아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베이컨 안 먹어? 요즘은 별로예요. 국이 더 나아요. 저는 설명했지만 아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당연했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거니까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왜 이 음식이 효과가 있는지, 왜 사람들이 다시 찾는지,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식당에서 만난 남자의 말이 떠올랐어요. 베이컨보다 훨씬 낫다는 그 말이요.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 한 가지 방식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방식을 발견한 후에 하는 말이었죠. 저도 그랬어요. 54일 동안 베이컨과 커피로 숙취를 버텨왔습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 방법이 제 몸에 더 맞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답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씩 윤곽이 잡히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몸을 회복시키는 방식, 나이 든 몸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과 연결돼 있었죠. 저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이게 제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창밖을 보니 해가 높이 떠 있었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전이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로 정리되지 않은 존중의 감정 같은 게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 한 식당은 제 주말의 일부가 됐습니다. 금요일 밤에 술을 마시면 토요일 아침에 그곳으로 갔어요. 주문은 항상 같았죠. 콩나물국과 밥. 그리고 식사 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도 매번 같았습니다. 처음 몇 번은 호기심이었어요.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유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필요해서 갔어요. 제 몸이 그걸 원했거든요. 어느 토요일 아침 식당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에 새로운 손님이 왔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메뉴판을 보면서 망설이더니 종업원에게 물었죠. 이게 정말 숙취에 도움이 돼요? 종업원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드시면 아실 거예요. 그 남자는 콩나물국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을 봤습니다. 낯설다는 표정이었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알 수 있었어요. 그가 천천히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뜨거워서 잠깐 멈칫했지만 계속 먹더군요. 반쯤 먹었을 때 그의 어깨가 조금 풀리는 게 보였어요. 몸이 반응하고 있었던 거죠.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그가 계산대에서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저도 처음 먹고 나서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다시 왔죠. 이 남자도 그럴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오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 음식을 만든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을까? 술 마신 다음 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 몸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회복해야 하는지.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뜨겁고 맑은 국물을 만들었고, 그 안에 아삭한 콩나물을 넣었고, 밥과 함께 먹도록 했죠. 무거운 음식으로 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가볍게 풀어주는 방식을요. 그건 단순한 요리법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몸을 이해한 결과였죠. 그리고 그 이해는 오랜 시간 쌓인 것 같았습니다. 한두 세대가 아니라 수십 세대에 걸쳐 전해진 지혜 같았어요. 저는 제 삶을 돌아봤습니다. 54일 동안 저는 숙취를 제 책임으로만 여겼어요. 술을 마신 건 나니까 다음날 힘든 것도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베이컨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서 버텼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자 자기 방식으로 숙취를 견뎠죠. 어떤 사람은 기름진 음식을 먹었고, 어떤 사람은 진통제를 먹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참았습니다. 누구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개인이 해결할 일이었으니까요. 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금요일 밤에 술을 마시고 월요일에 출근하면 다들 피곤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커피를 마시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방식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술 마신 다음 날을 개인의 문제로만 두지 않았어요. 식탁에서부터 해결책을 준비해뒀죠. 특별한 설명도 없이 당연한 것처럼 해장국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다음 날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출장에서 만났던 협력업체 팀장이 떠올랐어요. 그가 저를 식당으로 데려갔을 때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았죠. 술 드신 다음 날에 좋아요라고만 말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배려인지. 손님이 불편할 거라는 걸 알고 그래서 도움이 될 음식을 권하는 거였죠. 강요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게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였어요. 미국은 개인에게 회복을 맡겼고 한국은 사회가 회복을 도왔죠. 누가 옳고 그르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른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국식 방식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점심을 먹다가 한 동료가 말했어요. 요즘 한식당 가는 사람들 많아진 것 같아. 나도 한번 가봐야 하나. 다른 동료가 대답했죠. 나 지난주에 가봤는데 솔직히 맛은 잘 모르겠더라. 근데 몸은 확실히 편해지긴 해. 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내 형도 요즘 거기 다닌대. 처음엔 이상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주말마다 간다더라.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웃음이 났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와 똑같은 반응이었거든요. 의심하고 경험하고 인정하는 과정. 그들도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저와 비슷한 나이였어요. 40대 후반에서 50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나이였죠.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베이컨과 커피로 버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요즘 아침 상태가 예전보다 나은 것 같아. 술 마신 다음 날도 덜 힘들어 보이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 먹어서 그래요. 진짜 효과가 있나 봐? 네,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나도 한번 가봐도 될까? 술은 안 마셔도 그냥 먹어도 되는 거지. 물론이죠. 건강한 음식이에요. 짧은 대화였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제 몸의 변화를 다른 사람도 알아본다는 거였죠.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 변화였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저는 의심했습니다. 콩나물국이 숙취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믿지 않았죠. 미국에서 그런 음식이 퍼진다는 이야기도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주말마다 먹고 있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찾기 시작했어요. 유행이 아니라 필요 때문이었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백 년 전부터요. 특별한 과학 연구나 대단한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살면서 쌓아온 지혜였죠. 저는 한국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바쁜 거리, 빽빽한 빌딩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던 작은 식당들, 아침 일찍부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뚝배기들. 그게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빠르고 경쟁적이지만 안쪽에는 사람을 받쳐주는 시스템이 있었죠. 특별한 의식이나 설명 없이 식탁에서부터 그 배려가 시작됐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만난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일했지만 다음 날 아침에는 멀쩡해 보였죠. 왜 그런지 이제 알겠더군요. 그들에게는 회복을 돕는 시스템이 있었던 겁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개인의 힘을 강조했고 스스로 해결하는 걸 미덕으로 여겼죠. 힘들면 각자 버티고 회복도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였어요.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 방식이 괜찮았습니다. 몸이 강했고 회복도 빨랐으니까요. 경쟁도 즐겼고 버티는 것도 자랑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어요. 혼자 버티는 게 점점 힘들어졌고 회복 시간도 길어졌죠. 그때 한국식 방식을 만났습니다. 혼자 버티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식탁에 따뜻한 국물을 올려놨죠. 특별한 말도 없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그게 존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함께 보듬는 태도요. 개인에게 모든 걸 떠넘기지 않고 사회가 받쳐주는 방식이었죠. 한식당을 나서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 음식을 만든 사람들, 이 문화를 만든 사회, 그들은 뭘 소중하게 여기는 걸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기술도 중요하고 경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먼저였죠. 사람이 잘 쉬어야 하고 잘 회복해야 하고 다음 날을 건강하게 시작해야 한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장국이 있었고 찌개가 있었고 밥상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단순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협력업체와 일할 때 느꼈던 것도 비슷했어요. 그들은 빠르게 일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챙겼습니다. 점심시간은 꼭 지켰고 차도 자주 마셨고 피곤해 보이면 먼저 물어봤죠. 미국에서는 그런 게 약점으로 보일 때가 있었어요. 쉬는 걸 원한다고 말하면 열정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들 참고 버텼습니다. 그게 프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쉬는 것도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잘 쉬어야 잘 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봤어요. 54해 동안 저는 많은 걸 이뤘습니다. 일도 했고 가정도 꾸렸고 나름대로 성공했죠. 하지만 제 몸을 돌보는 방식은 여전히 서툴렀어요. 아프면 참고 힘들면 버티고 회복은 시간에 맡기는 식이었죠. 한국에서 배운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몸을 돌보는 더 나은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받쳐주는 거였죠. 그건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태도였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과 연결돼 있었죠. 저는 한국을 취재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출장을 갔을 뿐이었죠. 하지만 돌아와서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게 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살아온 방식, 제가 속한 사회, 제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게 유일한 답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주말 아침 한식당에 앉아 뜨거운 국물을 마실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작은 그릇 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지혜가 담겨 있는지. 그리고 그 지혜는 사람을 향해 있다는 걸요.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술, 배를 건조하는 능력,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걸 움직이는 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받쳐주는 게 바로 이런 작은 배려들이었죠. 식탁에서 시작되는 배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준비되는 따뜻함, 개인을 혼자 두지 않는 사회. 그게 한국이었고 그게 제가 배운 거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말마다 그 한식당에 갑니다. 콩나물국을 먹고 밥을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죠. 그리고 나서 밖으로 나올 때면 항상 같은 생각을 해요. 나는 한국을 평가하러 갔다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